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습니다. 폐렴으로 최근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됐지만 마지막을 직감한 듯 의사 경고에도 빼곡한 스케줄을 소화하며 신도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전 세계가 교황 서거에 깊이 애도하는 건 평소 교황이 살았던 청빈한 삶 때문일 겁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굳이 요구해서 탔던 차량의 사진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작은 차를 타고 싶다는 교황의 뜻에 따라 호프모빌 전용 차량으로 선택이 됐었죠. 또 소수자, 약자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명도 빈자의 성자로 불리는 이탈리아 성인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교황 소식은 잠시 뒤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과 사건 사고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교수, 이고은 변호사, 안지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내용은 경기도 충남 도심에서 한밤중에 폭주 레이싱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박상희 교수님, 영상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폭주가 한밤중에 폭주족이 너무 심각하게 폭주를 하는 모습입니다. 예. 한 도로, 그냥 도심의 도로인데도 레이싱도 펼치고요. 지금 빙글빙글 돌고 도는 있네요. 드리프트라고 얘기하죠. 이제 저러는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보니까 29명의 외국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인도 13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문제가 됐다. 70차례나 진행된 드리프트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지금 얼핏 영상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거의 고개 운전에 가까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 곳이 이고은 변호사님, 경기도하고 충청도 일대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 도로잖아요, 저희가요. 일반 도로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요, 정말 겁도 없는 게 자신들의 이런 난폭운전 범행을 직접 촬영을 했어요. 야간에 드론을 띄워서 이러한 장면을 그대로 촬영을 하고요. 예. SNS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자신들끼리 공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영상 내용 살펴보면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일반 도로에 뺑뺑뺑뺑 도는 모습을 보였죠. 예. 뿐만 아니라 이 조수석에 사람이 탑승했는데 한쪽 발을 바깥으로 뺀 채로 그렇게 위험천만하게 타지를 않나, 심지어는 그 위험한 자세로 폭죽을 터뜨리는 등의 위험한 행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영상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난폭하게 운전을 하다가 영상을 찍는 자신의 동료를 칠 뻔한 그런 장면까지도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되었고요. 심지어는 과속 운전 중에 핸들까지 뽑아서 또 자랑스럽게 창문 밖으로 이 뽑은 핸들을 흔드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지금 영상이 핸들을 뽑아가지고 바깥으로 보이는 영상인데, 지금 도로가 거의 10차선 도로가 되는데 거기를 그냥 무법 질주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조수석에서는 다리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운전대 핸들을 뽑기도 하고 폭죽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무려 42명인데, 그러면 안 변호사,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모이는 겁니까? 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A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A 씨가 이제 난폭운전 영상을 올리는 이제 SNS 계정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 SNS에 이런 난폭운전 모임이 있으니 일정을 이제 공지를 하고 그 공지를 보고 그 팔로워들이 이제 참여를 하면은 이렇게 모임이 결성이 되는 겁니다. 이건자 42명 중에 다수는 직장인이거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 B 씨의 SNS 계정을 보고 이제 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한 차례에 걸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이제 무려 9개월 동안 70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지금 지속되어 왔다라는 점인데, 사실 이러한 범행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지금 수사가 개시가 되고 입건이 된 것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경찰의 자체 인지가 아니라 어떤 다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수사가 개시가 된 것인데, 이러한 범행이 또 이제 외국인에 의한 이러한 범행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비판이 가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을 테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가면 같은 걸 쓰고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이들 스스로가 위장을 했다는 얘기인데, 단서는 SNS예요. 본인들이 SNS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영상을 올렸다. 경찰이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을 것 같은데 수사에.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시민이 처음에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예. 첩보를 이제 경기 남부청에서 받아들고 외국인들이 심야에 드리프트, 난폭 운전한다라는 첩보를 듣고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결국에 이 B 씨가 운영했던 SNS 계정을 중심으로 경찰이 추적 수사를 벌인 결과 이 SNS의 본사가 있는 외국에 공조 요청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의 IP 접속 위치가 다름 아닌 우리나라 충남 당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B 씨의 거주지를 확인해서 이 경찰은 압수수색을 실시했고요. 들어가 보니 700여 개의 영상들이 발견이 됐고요. 아까 안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대로 70차례에 거쳐서 이렇게 불법적인 운전과 이런 영상들, 이런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경찰이 발견을 했습니다. 예, 저 영상을 찍기 위해서 드론까지 동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상희 교수님, 네. 외국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외국 네. 생활을 하다 보면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을 텐데 오히려 저렇게 난폭 운전 활보를 하고 다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 심리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뭐 개인적인 기질의 문제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난폭한 성품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또 외국의 중앙아시아인들이 주로 이 드리프트를 했더라고요. 예. 난폭 운전을 했는데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소외감이나 또는 이제 소속감이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소외감은 많이 느끼고 소속감은 적고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발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저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면서 자기들끼리의 그런 심리적인 갈등이나 좀 어려움을 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조금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문제로도 보입니다. 조금 더 차분하게 냉정하게 바라보면 사실 우리가 이들에 대한 어떤 통합에 약간 실패한 저는 모습도 보인다. 왜냐하면 이들을 조금 더 교육을 시키고 커뮤니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어야 되는 점은 있지 않았을까 해서 처벌도 강력하게 해야겠지만 예. 향후에 예방과 교육에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이요. 근데 안지성 교수님, 저들은 이제 처벌을 해야 될 텐데 단순하게 과속했다. 네. 이런 것만으로 처벌하기에는 좀 약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일단은 뭐 영상만 보더라도 이거는 단순히 어떤 교통법규의 단순한 위반 정도로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폭주족 같은 경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뭐 광복절에 이런 때 이용해서 도로를 점거하고 이제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그런 그렇죠. 사람들한테 이제 적용되는 법규가 이제 도로교통법상 공동 위험 행위 혐의입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오토바이가 차량으로 바뀌었을 뿐 사실 위험 행위를 공동으로 초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일단은 주된 혐의 사실은 도로교통법상 공동 위험 행위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요. 지금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무면허 운전을 한 3명도 지금 검거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3명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촬영을 위해서 드론을 띄웠는데 이 드론을 야간에 이제 허가 없이 띄웠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최근에 뭐 직업 앞에 성별을 잘 붙이지 않는데 이번에는 좀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고에서 수업 중인 남자 교사가 했다는 말입니다. 먼저요. 군 가산점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는데 실제 녹취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가산점이 남녀 평등에 어긋난다고 가산점을 폐지하는 게 맞다고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중에서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이공규 변호사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저 군 가산점 폐지된 게 헌재에서 네.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거잖아요. 거기에 네. 불만이 좀 있어 보여요. 불만이 많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봤던 헌재 판결 중에 최악의 결정이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럼 남자들은 군대 안 가면은 감옥에 가는데 그럼 가임기 여성이 애를 안 낳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감옥에 보내야 공평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을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여고에서 여학생들을 가르치는 남자 교사가 선생님이. 해서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일파만파 이러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가 됐던 발언은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임기 여성은 감옥에 보내야 된다는 발언을 합니다.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 그럼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지. 가임기에 있는 여성. 그래야지 남녀 공평한 거죠.
박사님, 당연히 저 수업 중에 저 얘기를 들었던 학생들은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너무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리 판단이 가능한 사실 고2 여고생들이었기 예. 때문에 게다가 수업과는 관련이 없는데 이 수업의 제목이 정치와 법이었대요. 거기서 군복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이렇게 수업과는 관련이 없는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교사가 했다는 거죠. 예. 이게 정말 수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고 문제가 많아 보여서 한 여고생이 이거를 2분짜리 녹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SNS에 올리면서 공론화할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올리면서 이 문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예, 출산과 군대에 가는 거를 동일시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문제인데 안진선 선생님, 저 헌재 결정이 나온 게 99년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때가 제가 이제 군복무 하던 때인데 아, 그때는 반발이 좀 논란이 있긴 했지만 실제로 군 가산점 폐지에 대해서 지금도 저렇게 조금 반발이 클까요? 사실 저도 뭐 저 판례를 교과서로만 공부를 했던 예. 세대고 지금은 사실 제 주변에서 같은 남성이라 하더라도 군복무와 여성의 출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양가적인 범위에서 이거는 군복무를 남자가 했으니까 여자가 출산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단언컨대 단 한 명도 그렇겠죠?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은 당시 헌재가 군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면서 했던 주된 논고 중에 하나가 이 국방의 의무라는 것 자체가 신성한 것이고 다만 그 의무 자체는 어떤 뭐 다른 국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대가적인 것은 국가와 사회가 이제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예. 어떤 경쟁직에 있어서 다른 이제 이 비대상 집단에 대한 차별을 통해서 그 대가를 보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군 가산점 제도를 폐지를 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그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당시에는 사실 뭐 뜨거운 감자로서 이른바 조금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정립이 되어 오면서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왔습니다. 예. 근데 사실 지금 거의 뭐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갑자기 또 고등학교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학생들 앞에서 저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 25년에 있을 수 있는 발언인가 하는 것에 좀 예. 참 정말 세상스럽게 놀랐습니다. 참. 그럼 박 교수님, 한참 지난 후에 지금 시대 상황에도 맞지 않는 발언을 선생님이 네. 학생들 앞에서 왜 했을까요? 네, 이분은 본인의 어떤 군복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나 성 역할에 대해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교육을 표방했지만 사실은 본인의 감정이 미성숙하게 제 생각에는 투사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감정이 투사되다 보니까 이게 본인은 이제 자기 합리화가 됐을 수 있어요. 이거는 교육의 일종이고 나의 중요한 의견이고 학생들이 알아야 될 정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교육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해도 뭐 합리화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 변호사님, 저 학생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저거를 녹취를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부적절한 발언만으로 교사를 처벌할 수가 있는 겁니까? 현재 해당 학교에서는 일단 교사한테 경위서 작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이후에 경위서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이것을 징계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지금 해당 학교와 또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가 밝히고 있는데요. 이 교사에 대한 징계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다 규정과 기준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해당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중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자면 이 정서적, 정신적, 학생들에 대한 폭력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예. 물론 비위의 정도나 과실의 정도가 약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징계의 수위가 지금 현재 감봉 내지는 견책 정도의 수위의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발언이 교사로서는 아마 만약에 징계율을 회부된다라고 하면 나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지 학생들에게 어떤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할 만한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학생들은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예. 이 교사의 일방적인 이런 발언들이 미치는 정서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과실일지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견책 내지는 감봉 정도의 그 정도의 징계가 내려올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는 이 해당 교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출산율이 적은 게 왜 이 여성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느냐. 부부가 그러네요. 결정을 예, 해서 출산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 것인데 마치 그 모든 잘못이 여성 개인에게만 있는 것처럼 치부하고 여학생들에게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과연 교사로서의 자질이 있는 것이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게 나오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요즘에 젠더 갈등이 상당히 심한데 그거를 조금 가르쳐야 될 선생님이 오히려 그거를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을 했다는 점도 좀 지적할 만한 거예요. 네, 그렇죠.
정말 예민한 주제죠, 젠더 이슈는. 근데 그거를 고등학교, 그것도 여고에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부추겼다라는 것은 사실은 비난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선생님께 우리가 권위를 드릴 때는 그것이 개인적, 감정적 투사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공개적인 그리고 권위가 있는 수업에서 이런 주제를 본인의 의견을 투사해서 얘기했다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심히 좀 실수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방법도 좀 극단적이에요. 예. 부드럽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이를 안 낳는 여성들은 감옥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학생은 우리가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가르쳐야 되는 대상이지 사회적인 논쟁의 대상으로 봤다는 사실도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은 어제 봉천동 방화 사건입니다.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는 있지만 범행 배경을 두고는 아직까지도 좀 의문점이 남는 상황입니다. 먼저요, 어제 신고 상황을 보니까 3분 사이에 무려 17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니까 굉장히 큰일이 났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화재의 발생 정도가 굉장히 중했다. 그리고 그 불길이 굉장히 빠르게 퍼졌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예. 최초 신고는 어제입니다. 오전 8시 17분경에 소방에 최초 이 피해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이 불꽃이 이 옆집으로 옮겨 붙는다라는 신고를 기화로 해서 그때부터 17차례의 신고가 이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예. 바로 다른 주민도 바로 옆에서 지금 폭발음이 들린다라는 신고도 들어왔고요. 또 심지어는 이 불꽃과 검은 연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뛰어내리고 있다. 이런 신고도 3분이라는 짧은 시간 사이에 17차례나 접수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왜 이렇게 신고가 많이 됐을까를 보니까 어제가요. 아파트에 방화하기 전에 한 번의 방화가 있었다라고 요 내용이죠. 전해드렸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2번이 더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 아파트에 방화하기 전에 3번에 걸쳐서 방화를 한 흔적들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건데 이를 두고서 박상희 교수 일각에서는 실제 아파트의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예행 연습한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저는 예행 연습을 마음 먹고 내가 예행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이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그냥 마음을 먹고 고압 세척기 같은 것을 마련했기 때문에 네. 내가 이거를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의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저 빌라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 빌라에만 타겟을 해서 발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면서 여기저기 이것이 잘 되는가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사람이 사실은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마음을 먹고 완전히 그냥 내가 끝을 바라보고 이걸 화염 발사기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무엇이든지 내가 보이는 것 안에서는 시도를 해보겠다라는 심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의지가 되게 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100% 계획 범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굉장히 좀 적극적이었고 주도 면밀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화염 방사기는 아무도 여태까지 사용하지 않은 방화의 도구잖아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내가 방화를 저지르겠다는 생각을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 해본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 내가 이것을 성공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런 정황들이 보이는 것이 아까 유서 말씀하셨고 네. 이런 이른바 화염 방사기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 또 필요한 거고 그리고 유서도 발견됐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끝을 바라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모르겠어요. 신변 비관의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 감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것들이 종합이 돼서 내 인생도 이번에 끝내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유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어머니 치료비에 써달라고 딸에게까지 구체적으로 남겼습니다. 내 인생을 끝냈는데 그냥 얌전히 조용히 끝내고 싶지는 않다. 세간을 깜짝 놀랄 만큼 내 존재를 드러내고 싶고 그동안 나를 자극했던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종합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 범행에 사용했던 도구가 애초에 어제 경찰에서는 농약 살포기를 개조한 것 아니냐라고 경찰이 얘기를 했었는데 안지성 변호사 이번에 보니까
다른 물건들이 좀 거론이 되더라고요. 예, 일단은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당초 이제 경찰은 이제 폐쇄로 CCTV죠. CCTV를 보고 이것은 농약 살포기를 개조해서 만든 화염 방사기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CCTV에 잡힌 모양 자체가 뒤에 어떤 통이 달려 있고 앞에 이제 대가 있어서 이른바 이제 농약 이제 살포기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근데 지금 화염이 방사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농약 그 기구로 이용해서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행 도구가 이른바 이제 세차건이 아니냐라고 하는 추정이 나오고 있고 예.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수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한편 이제 범행 도구 자체는 불에 타서 모두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조금 뭐 구매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층간소음 갈등을 좀 전해드렸는데 이고은 변호사님, 그 피해자의 가족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 방화 사건이 있기 전에 뭐 징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범행을 했던 해당 아파트가요. 이 용의자가 최근까지 살았던 곳이 아닙니다. 예. 5개월 전에 이미 이사를 가버린 자신의 이전 주소지거든요. 이 해당 아파트에 용의자는 3층에 살았고요. 자신의 위층이죠. 이 4층에서 층간소음이 들린다면서 이 위층 주민들, 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왔었다라고 이 4층에 피해를 입은 이 피해자의 남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몇 가지 해프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지난해 추석쯤에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데 사실 4층에는 어린아이가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막 마루에서 뛰어다니고 이런 아이도 없는 상황인데 이 용의자가 올라와서 아니 지금 계속해서 소음이 난다면서 4층으로 올라와서 망치로 벽을 두드리기도 했고요. 예. 굉장히 거세게 항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한 번은 서로 욕설을 하고 이제 싸우고 이 쌍방폭행 사건까지 있어서 고소까지 이르게 됐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후에 잘 이야기를 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서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요. 다시 이 용의자가 시끄럽다면서 또 장구를 치면서 예. 또 소음을 발생시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웃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니까 또다시 4층을 돌아다니면서 해코지를 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였다고 하니 예. 사실은 4층에 사셨던 이 피해자분들은 그동안 굉장히 불안하다가 5개월 전에 이 사람이 이사 가서 드디어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참혹한 사건까지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예, 이 화재 피해자의 남편의 말입니다. 이분은 이제 4층에서 추락하면서 좀 탈출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용의자가 망치로 벽을 두드리고 장구치고 해코지하고 상당히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다 보니까 이 가족들은 이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데 네. 그 정도로 좀 불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부부가 지금 보통 때는 좀 떨어져 산다고 합니다. 이 남편께서는 좀 멀리 지방의 강원도에 살고 있고요. 이 아내만 여기에 살고 있는데 이 남편께서 아무래도 해코지할 것 같으니까 강원도 쪽으로 이사를 가자라고 예. 여러 번 설득을 하셨대요. 그런데 아내께서 나는 여기 20년이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익숙한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다. 좀 버텨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침 또 이 A 씨가 이사를 간 거예요. 예. 가해자가. 그래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이사를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 이사를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사를 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끝날까 그런 조금 의구심도 남을 수 있을 테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20년이나 산 고향 같은 곳을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한간에서는 만약에 이사를 갔으면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화재에 방화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 가해를 한 이 방화범이 꼭 층간소음 때문에 이 화재를 저질렀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도 농후한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이 보통 때도 농구하는 아이들에게도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사사건건 주민들하고 갈등을 일으켰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법도 보면 그냥 기름을 붓고 뭐 라이터를 사용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뭐 거의 화염 방사기를 사용하고 뭐 이 정도로 심각한 걸 보면 예. 굉장히 마음 안에 난폭성과 공격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겉으로는 본인이
뭐 내세울 것 없지만 마음에서는 상당한 나르시시즘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내가 이거를 이 정도로 끝내지 않을 거야. 나는 거의 무기 같은 걸 들고 온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먹고 이 방화를 준비했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층간 소음만으로 이렇게 큰 일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이 사람 마음에는 오래된 분노와 비관이 축적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예, 듭니다. 그게 계속 쌓여왔던 걸까요? 이거 앞서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사를 가고 5달 후에 다시 찾아간 범행이거든요. 네, 저도 박상희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 예. 이게 우리가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신림역의 칼부림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 내가 키가 작고 여성들에게 인기가 없다라는 사회적 불만이 결국 칼부림 사건이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분노의 표출로서 타인을 해야 하는 사건들이 요즘 왕왕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 이 사건도 물론 발단은 층간소음이 됐겠지만 사실은 층간소음만으로 이 피해자를 이렇게 살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 증오에 대한 표현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폭력적인 형태로 발현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5개월 만에 또다시 자신이 거주하던 곳에 찾아가서 예. 불을 낸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이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용의자가 정신과적인 치료 전력이 있는지 경찰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분노를 잘 참지 못하는 성향 때문에 약물 치료 등을 한 전력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고요. 또 이 용의자에겐 가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식에게 할머니 잘 부탁한다라는 그렇죠. 이야기 예. 했다는 거 보니까요. 그래서 이 가족이나 혹은 이 용의자의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 범행 직전에 행동의 특이점은 없었는지 심리적인 상태가 어땠는지 이런 참고인 조사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 또 하나요. 저희가 화재 때마다 방화문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언급해 드리고 있는데 안 변호사님 이번에도 구축 아파트여서 그런지 화재 안전에 조금 미비한 모습이 좀 보이기도 했어요. 네, 자칫하면 더 큰 이제 화재나 인명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제 방화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이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도어 클로징이라고 하는 그 장치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이 사건 현장을 보게 되면은 방화문은 모두 열려 있었고 이제 도어 클로징 시스템이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주민들이 사용하면서 불편하니까 뭐 이제 거린목을 걸어 놓다든가 이런 식으로 문을 열린 상태로 좀 두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은 한 곳에서 시작된 발화가 차단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서 연기도 저런 식으로 많이 발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행스럽게도 인명 피해가 크게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자칫하면 정말로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뻔한 아주 큰 사고였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프란치스코 교황에 선종했다는 소식입니다. 88세. 사실 어제 뉴스 시간에 처음 일보 속보가 나왔었죠. 저희가 영상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Alle ore 7:35 di questa mattina, il vescovo di Roma Francesco è tornato alla casa del Padre. Nos lo piden en particular los pequeños, los pobres, cuyas oraciones llegan hasta el trono del Altísimo. 교황의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은 전에 들었긴 했지만 조금 놀라웠던 게 박 교수님. 네. 불과 주말에 부활절 미사에 교황이 참석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부활절 미사에 참석을 해서 가자지구를 특히 걱정하면서 그렇죠. 네, 예. 휴전을 촉구했고 가난한 이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라라는 메시지를 전파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날 사실은 이제 선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쾌차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전했고요. 이 교황께서는 12년간 14억의 카톨릭 신자들을 다스려 오셨거든요. 예. 88세 일기로 선종을 하셨습니다. 4차례의 위기를 겪으셨어요. 호흡곤란 위기를 겪으셨지만 지난해 23일에 입원을 했다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재임
이 업무도 보시고 또 외래 치료도 받으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악화되셔서 예. 갑자기 우리와 작별을 고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입원도 하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분명히 의사는 외부 활동을 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을 만나왔어요. 마지막까지. 맞습니다. 3월 23일에 퇴원을 하셨거든요. 폐렴 증세로 치료를 잘 받고 퇴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 그때도 의료진이 최소 2개월 정도는 좀 쉬시면서 요양을 해야 된다라고 의료진이 권고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은 빠르게 외부 활동을 다시 재개를 했고요. 이 치료와 업무를 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주신 대로 이 부활절의 모습을 드러냈죠. 이때도 사실은 의료진들이 쉬어야 된다,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교황께서는 유독 직접 군중 앞에 서고 싶다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마치 이번이 내가 우리 신자들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임을 직감이라도 하듯 이 교황이 직접 군중들 앞에서 부활절 미사 때 얼굴을 보이길 희망을 했고 예.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교황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교황은 마지막까지 부활절 미사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지금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난 두 곳을 걱정을 했습니다. 네, 일단 맞습니다. 이제 교황께서도 이제 이고은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마지막 순간인 것을 당신께서도 이미 이제 직감을 하셨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생전 메시지를 어떤 것을 남길지에 대해서 심히 숙고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생전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가자 지구의 상황이 개탄스럽다. 그리고 전쟁 당사자들에게 휴전을 촉구하고 인지를 석방해 평화의 미래를 열망하는 굶주린 이를 도와줄 것을 호소한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예. 이제 이러한 교황의 마지막 메시지, 정말 숙고 끝에 내린 마지막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염원이 빨리 좀 이루어질 것을 저희도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예, 교황은 생전에도 상당히 청빈한 삶을 살아왔죠. 그런데 유언도 그렇고요. 장례 절차를 보면은 굉장히 간소합니다. 네, 정말 좀 감동스럽습니다. 무덤은 땅 속에 있어야 되지 무덤 자체를 화려하게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고 단지 하나의 비문만 써라라고 얘기를 해서 비문에는 오로지 프란치스쿠스라는 말만 있다고 합니다. 이 예. 프란치스쿠스는 프란치스카의 라틴어 단어래요. 그런데 보통 이제 교황이 선종을 하면 거기에 교황이라고 쓰고 재임 사실 등이 언급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런 어떤 문구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아, 프란치스쿠스 비문 하나만 새겨라. 마지막 안식처도 로마에 있는 성당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황의 마지막 안식처는요. 바로 이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이 마지막 안식처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안식처도요. 이 교황이 유언장을 통해서 이미 결정해 둔 곳인데요. 그래요?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간 이제 대부분의 전임 교황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이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 안장되는 것이 통상의 예였는데 예. 이번에는 특히 콕 집어서 나는 이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서 안식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심지어는 도표를 그려서 자신의 무덤 위치까지도 유언장에 상세히 기재를 해 두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심지어 자신의 후원자 중에 장례식 비용을 마련할 사람까지도 내가 준비해놨다라고 유언장에 적혀있다라고 하고요. 다만 그 후원자의 이름이나 어떤 인적사항 부분은 공개가 되진 않았다라고 그래요? 합니다. 예. 사실 프란시스코 교황은 최초 이례적인 기록들이 상당히 많은 분입니다. 교황이 됐을 때부터 아르헨티나 출신이죠. 그러니까 최초로 비유럽권 교황이 선출됐었던 거예요. 예. 사실상 이제 중세 이전에는 유럽권 출신 교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랬죠. 이제 1282년 만에 최초로 이제 비유럽권 이제 출신의 교황이 선출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초의 신대륙 출신, 즉 이제 남미 대륙에서 나온 최초의 교황이다라는 이제 타이틀도 있습니다. 이제 남미 대륙에 보면은 사실 카톨릭 신자가 다수 분포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러한 현실을 반영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회 출신의 최초 교황이다라는 이제 타이틀도 있는데 이제 예수회가 이제 지식이나 학문, 교육 중심의 수도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황직보다는 이제 현장 사무직에 초점을 좀 맞춰왔었는데 이례적으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는 예수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교황직에 당선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명 또한 이제 사실 최초로 사용한 사례인데요. 그렇죠. 이제 가난과 겸손의 상징인 아시시의 성에서 이제 이 교황명을 따왔습니다. 이제 교황이 당시에 이제 교회 개혁이라든가 청빈,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이나 연대 의지를 굳건히 했다라는 이제 의견도 있었습니다. 교황이 사실 재임 중에 성소수자, 무슬림, 이민자, 뭐 재소자, 여성 등에 대해서 특히 애정을 많이 가졌었는데 박사님 기억나는 거 세족식. 네, 아주 결정적인 행사였죠. 여태까지는 사실 이 프란시스코 교황 전까지는 세족식은 카톨릭 남성 신자들에게만 거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황께서는 2013년에 로마 인근의 소년원에서 소년원생 12명에게 세족식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2명은 여성이었고 2명은 무슬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세기의 세족식이 된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에서도 상당히 진보적이었는데요. 동성애자가 선한 의지로 신을 찾는다면 누가 그를 심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카톨릭 사제가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이 축복하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처음으로 여성 교황청 장관을 임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낙태 문제나 재혼자 문제, 또 성직자의 독신 의무 등에서도 상당히 진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행보가 저러다 보니까 카톨릭이 굉장히 역사도 오래됐고 보수적이다 보니까 마찰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카톨릭이 동성애를 금지하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교황의 이 파격적인 행보가 일부 보수적인 카톨릭 신자들 사이에서는 또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카톨릭 사제가 동성애 커플을 축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관철을 시켰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자들의 포용, 관용의 자세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임 당시에 이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라는 강력한 맞아요. 이민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때 또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이러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그런 정책이 수치로 남을 것이다. 이런 발언까지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고요. 이런 이민자, 성소수자들도 우리의 형제자매다. 모두 끌어안아야 된다라는 관용의 자세를 강조했던 교황이었습니다. 교황과 관련한 좀 가벼운 내용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아르헨티나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르헨티나 하면 축구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안 그러세요? 축구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 또 팬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에 이제 본인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말 계속해서 반복해 왔었는데 특히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 거리에서 어린 시절 낡은 천으로 만든 축구공을 가지고 놀았다라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공격수가 아니라 골키퍼를 주로 했었고 이제 뭐 자신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아르헨티나 유명한 축구 클럽이죠. 이제 산 로렌소 축구 클럽의 경기를 직관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교황이 된 이후에도 해당 클럽의 이제 회원 자격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또 한편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은 해외 순방 때 이제 종종 축구 경기장에서 이제 미사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좋아했던 축구 선수는 누굴까? 아르헨티나에 뭐 굉장히 위대한 선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답이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생전에 질문을 받으셨대요. 마라도나가 위대한 선수입니까? 메시가 위대한 선수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으셨더니 굉장히 신중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신중하게. 네, 나는 마라도나를 정말 좋아하지만 마라도나는 코카인이나 알코올과 오랫동안 싸운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최고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메시는 뭐 굉장히 신사다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이, 그러니까 교황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선수는 펠레라고 합니다. 네. 인간적인 면까지도 좀 감안한 평가였던 것 같아요. 프란시스코 교황은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각별합니다. 실제로 한국에 방문을 한 적도 있었고요. 당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Lei deve essere neutrale,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e. Così ho risposto. La Santa Madonna. Soffrono a causa delle guerre. Mi ha martoriato Ucraina. E culturali e lo spirito di sfrenata competizione che genera egoismo e conflitto.
201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1년 전이네요, 그때가.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때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요. 예. 너무 한국 사랑이 각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즉위 다음해인 2014년에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초로 첫 번째 국가로 한국을 찍으셔서 방문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교황청의 상징인 금목걸이가 아닌 철제 십자가 목걸이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낡은 구두를 신으시고 그다음에 오래된 가죽 가방도 가져오셨습니다. 방문하실 때 그 본인에 대한 예우를 간소하게 해달라라고 부탁도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예. 여러 가지로 한국 사람들이 오셔서 또 세월호 유가족 한 명 한 명 맞아요. 다 만나서 위로해 주셨고요. 꽃동네도 방문하셔서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 차량을 타고 가더라도 멈춰서 가지고 신도들,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역대 한국의 추기경이 4명인데 그중에 2명을 임명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국의 4명의 이 추기경 중에 2명의 추기경을 직접 임명하기도 했는데요. 예. 2014년에 염수정 추기경 그리고 2022년에 유흥식 추기경 이 두 분을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 유 추기경 같은 경우에 2021년 6월에 교황청 이 성직자부 장관으로 전격 발탁하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한국 사랑이 남달랐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또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틈만 나면 이 남북 관계의 긴장이 좀 완화되어야 한다라는 그렇죠. 메시지 그리고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방북을 하고 싶다, 내가 북한을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라는 의지를 밝히셨는데 결국 방문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서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예, 북한과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었죠, 교황이. 또 하나 교황과 우리나라의 인연이 안 변호사님 차량입니다. 차. 예. 예. 이제 방한 때를 한번 돌이켜 보면요. 이제 통상 의전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방탄이 되는 최고급 세단 차량이 보통 제공이 되는데 이제 2014년 방한 당시에는 한국에서 이제 가장 작은 차를 타고 싶다라는 교황의 의사에 따라서 당시에 이제 기아의 소형 SUV 차량이죠. 예. 소울을 타고 소울을 이제 의전 저 차량으로 차량이죠. 사용했었습니다. 또 한편 이제 방한 당시에 이제 퍼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손을 흔들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뭐 캐덜락 같은 이제 좀 고급 외제차를 사용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현대차의 중형 SUV 산타페를 개조해서 만든 오프카를 이용했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 화려함을 멀리하는 이제 교황의 어떤 의지를 드러냈던 것인데요. 이뿐 아닙니다. 이제 한국뿐 아니라 지난해 이제 2024년 9월이었습니다. 싱가포르 방문 당시에도 현대에서 만든 전기차죠. 아이오닉 5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뭐 현대차를 이용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제 탄소 감축이라고 하는 데에서 화두를 던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사실 교황이 외국의 정상급 인사이기 때문에 아까 의장대 사열할 때 들어오는 차량이 소울이라는 게 조금 안 맞을 정도로 경호 문제도 그렇고 실무진들은 좀 걱정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혹시 보이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황께서는 생전에 보통 때도 작은 세단을 직접 운전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포드 포커스를 사용하셨는데 기사도 잘 안 두고 직접 운전하실 때가 많았고요. 보통 맨 처음에 즉위하시고 나서도 나는 방탄차를 타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성직자라고 불리해 오시는 것이 정말 청빈한 삶으로도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일상에서도 본인이 직접 실천을 하는 모습들을 뭐 너무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제 교황청은 차기 교황을 선출해야 되는데 콘클라베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교황을 선출을 하는데 어떤 방식입니까? 네, 거리된 지 20일 이내에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이 콘클라베 절차에 돌입되게 됩니다. 일단은 이 교황의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추기경이 아니라요. 80세 미만의 이 추기경들에게 이 투표권이 있고 현재는 140명 정도의 추기경이 이러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이 조건을 충족한 추기경이라고 하고 예. 우리나라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유 추기경도 현재 80세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140인의 추기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먼저 수석 추기경이 이 교황의 선종을 전 세계에 있는 추기경들에게 알리고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비밀 엄수를 맹세하면서 이 콘클라베의 막이
오르게 되는데요. 이 콘클라베 절차가 시작이 되게 되면 지금 조건을 충족하는 140명의 추기경들은 정말 세상과 단절되는 절차에 돌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 마르타의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외부와의 접촉이 모두 금지가 되고요. 예. 뉴스 시청도 당연히 안 되고요. 인터넷 사용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명 투표용지에 교황에 적합한 추기경의 이름을 적고 비밀 투표를 하는 방식을 하는데 예. 이게 자신의 이름을 적어도 된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그래요? 내가 교황의 적절한 인물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예. 본인의 이름을 적을 수도 있는데 이게 관건이 3분의 2 이상 동일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야만 이 콘클라베 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예. 이게 나오지 않으면 계속 무한해서 반복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1268년에는 심지어 그 3분의 2 이상 동일한 인물에 대해서 교황이 선출되는 데까지 2년 9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2년 9개월이요? 또 2년 9개월 동안 그 장소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만 먹고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채로 그렇게 계속해서 선출되는 절차가 반복되게 되는 거죠. 예. 물론 최근 100년 동안은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았고 보통은 나흘을 넘기지 않는 절차를 통해서 교황이 선출됐다고 하는데요.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예. 그 해당 집에 어떻게 생각하면 합숙을 하면서 계속 비밀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음식이 지급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길어지면 음식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빨리 하라는 뜻으로 지급되는 음식의 양이 예. 계속 줄어들면 이제 추기경님들도 안에서 내가 빨리 서둘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예. 좀 빠르게 교황을 선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비밀 투표니까 밖에 있는 신자들은 도대체 언제 선출이 되는가 그 결과가 궁금할 수 모르죠. 있잖아요. 예. 그 집의 굴뚝에 연기 색깔을 보면 된다고 합니다. 까만 연기가 올라가면 부결됐다는 것이고 하얀 연기가 올라오면 드디어 새 교황님이 선출됐다라는 예. 뜻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콘클라베라는 절차가 다음 달 초면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제히 외신들은 저 굴뚝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흰 연기가 올라가면 새로운 교황이 선출됐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박사님 여기에 우리 유흥식 신부님도 포함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이 콘클라베에 참가를 하고요. 예. 또 피선거권도 있습니다. 근데 유흥식 추기경은 교황청에 다양한 깊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아 쪽에 이 카톨릭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계 교황도 상당히 좀 선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맞아요. 있고요. 그리고 이 추기경께서는 공부도 이탈리아에서 하셨고 사제 서품도 이탈리아에서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탈리아어가 아주 능숙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아시아나 아프리카계 교황은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비백인 교황이 나오는 거 아니냐 조심스럽게 외신에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참 프란시스코 교황이 했던 말들을 좀 듣거나 보면은 살면서 좀 느낌 되돌아볼 수 있는 어록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소수자에 대한 이 교황의 사랑과 애정 대단했는데요. 예. 2013년 이 7월 29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기내에 있는 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동성애자 사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교황이 어떤 말을 남겼냐? 그들이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선한 의지를 갖추고 있다면 내가 누구라고 그들을 판단하겠느냐라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포용하는 자세의 어록을 남기기도 했고요.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2014년도에 방한을 하셨을 때 이 세월호 참사의 유족들을 만났고 유족들이 그 노란 리본 배지를 이 교황께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교황이 배지를 달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혹자는 좀 중립적인 위치를 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배지를 빼는 것이 어떠냐라는 건의를 내가 받기는 했는데 그렇지만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이 어디 있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해서 또 이 유가족들에게 가슴에 좀 훈훈한 그런 어록을 남기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2017년도에 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장벽을 건설하겠다라고 정책을 세운 데에 대해서 뼈 있는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악의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극복하라라면서 관용의 자세를 강조하는 그런 어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말과 행동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애도를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제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 소식인데 화제가 됐던 발언이 있었죠. 어떤 발언인지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했던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지청장,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변호사님, 저 발언을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을 텐데 누가 한 얘기입니까? 이 발언 자체는 이제 김영기 특전사령부 1특전 대대장이 한 발언입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전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실 어제 있었던 2차 형사 공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영기 대대장은 이제 재판에 출석해서 의원을 이제 끌어내라, 그리고 그러한 끌어내라는 지시는 대통령의 지시로 이해했다라는 일관된 취지의 증언을 하면서 예. 마지막으로 이제 재판장께 이제 기회를 얻어서 진술할 기회를 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와 같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워낙에 좀 명문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주요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 23년 군생활 동안 바뀌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이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을 했다. 그리고 그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전에서 똑같이 이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충격적인 발언을 좀 했습니다. 예, 사실 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청문회장에서 이 발언을 해가지고 일약 스타 검사로 도약한 발언이기도 한데, 그럼 박상희 교수님, 이 발언을 당사자가 있는 앞에서 이 발언을 한다.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제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양가적인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는 워딩이기는 하죠, 사실. 예. 그러면서도 이거는 본인 들으라고 하는 소리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상당히 괭심한 마음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이 김영기 대제장 같은 경우는 큰 용기가 필요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만큼 확실한 얘기는 없는 거죠. 본인의 심정을 얘기할 수 있는, 본인의 어떤 마음을 확실하게 전달한 것 같고, 또 국민들이 들을 때도 이만큼 강력한 전달력은 없기 때문에 미리 좀 이 이야기를 정해서 나온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기 대대장이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도 좀 궁금한데, 들어보면 이등병으로 군대를 가가지고 대대장이니까 중령까지 올라간 인물이에요. 네, 비육사 출신입니다. 비육사 출신으로 이제 중령까지 진급한 게 쉬운 일은 아니었었는데요. 예. 김영기 대대장 이력을 살펴보면은 2003년에 이제 20살에 이등병으로 군 입대를 하고요. 또 2004년에 부사관으로 임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이례적으로 이제 2006년에 다시 장교로 임관을 해서 이제 현재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 대대장 지위에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진짜 사나이로 보입니다. 예. 사실 이 발언에 대해서 평가는 이고은 변호사님,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뭐 지지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이 김영기 대대장의 마지막 발언을 두고 또 옹호하는 댓글들 많이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댓글을 보면요, 이 국민과 헌법에 충성하는 참 군인들에게 감사드린다라는 이런 댓글도 올라왔고요. 부당한 지시에 불복함으로써 부하들까지 지켰다. 저런 군인이 참 군인이다라고 응원하는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김영기 대대장이 결과적으로 자신을 마지막에 항명죄로 처벌해달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야만이 나를 믿고 따라와 준 나의 부하들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끝까지 상관으로서 자신의 부하를 지키고자 노력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칭찬하는 그런 또 시청자들의 의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발언이요, 차라리 나를 항명죄로 처벌해 달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 말의 의미가 예.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은 사실은 내가 이진우 전 사령관이랄지 나와 직접 통화하고 내가 지시를 내렸던 사람들한테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령관으로부터 지금 김영기 대대장이나 조성현 단장 같은 사람들은 나는 끌어내라는 지시는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들로서는 만약에 그러한 지시를 내렸는데 내가 따르지 않은 것이라면 이거는 항명죄 아니냐라는 점을 꼬집는 거죠. 그렇게 정말로 윤 전 대통령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질서만 유지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굉장히 오역을 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렇다면 나를 질책하고 오히려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하고 따르지 않은 나를 항명죄로 처벌해달라라고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예. 당시에 뭐 김영기 대대장도 그렇고 현장에 투입됐던 지휘관들이 느꼈을 심리적인 갈등이라고 할까요? 군대는 정확하게 상명하복의 조직인데 지시가 내려왔을 때 따르지 않았다. 그 안에서 심리적으로 갈등이 좀
컸을 것 같기도 해요. 그 길지 않은 시간에 굉장히 사실은 큰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영기 대대장도 내가 그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박정훈 대령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박정훈 대령이 이제 3년 구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도 이 항명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만큼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분이 성품이 좀 용기 있는 성품 맞는 것 같아요. 아까도 나는 사람에게 국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윤 전 대통령 면전에서 한 것도 그렇지만 이때 이런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력이 국회에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임무를 끝까지 전달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이런 처벌을 받을 것도 그 순간에는 각오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기 대대장은 물론 2월에 국회에 나와서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 어떤 임무인지도 명확히 알지 못했고 사실 저는 12시 반에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담을 넘어가라. 그다음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근데 처음 진입할 때부터 임무 종료하고 국회를 퇴출할 때까지 저희 부대원들에게 그 임무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대원들은 그 임무가 뭔지도 몰랐고 들어가면서 이제 많은 인력들과 물리적인 충돌도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 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재판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님, 저렇게 증인들이 일관된 진술을 한다는 것이 윤 전 대통령 측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상당히 불리하죠. 그리고 검찰 측에는 유리해졌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 검찰 측 신청 증인입니다. 아직까지도 피고인 신분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7만 페이지에 대한 증거 기록에 대한 의견을 대다수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검찰에서는 이 기일을 속행시킬 수 없으니까 검찰 측이 공소사실 입증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한 증인 38명부터 현재 신청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유리한 증언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불렀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일관된 이런 증언들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로서는 조 단장, 김영기 대대장 지난해 있었던 증언과 오늘 지난 2차 공판 때 있었던 증언이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세부 내용도 일치하기 때문에 그 증언의 신빙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지적한 부분처럼 나와 직접 지시를 나눈 것은 사령관이지 이들이 아니다라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수방사령관이든지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증인들이 나와서 내가 윤 전 대통령으로 직접적으로 어떤 지시를 들었냐 이 증언의 중요도가 더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령관들의 전체적인 증언까지 함께 또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안 변호사님. 윤 전 대통령이 첫날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 첫 공판 때는 무려 93분을 발언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재판부로부터 두 차례 좀 지적을 받기도 했었는데 어제 있었던 공판에서는 이제 재판 막바지 한 약 8분 정도 발언하는데 그쳤습니다. 재판 내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눈을 감고 있다거나 옆에 앉아있던 변호인과 조용히 얘기를 나눈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소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왔고 마지막에 일어서야 사실 계엄령은 그 자체로 중립적인 수단이었다. 계엄과 내란은 다르다라는 주장을 전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첫 번째 공판에서는 93분이나 발언을 했는데 두 번째에서는 상당히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제 재구속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증인에 대한 어떤 압박, 회유로 보여서 재구속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고은 변호사님, 앞으로도 공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망해 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좀 말을 줄이는 쪽으로 유지를 할까요? 전략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어제에 나온 증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신문한다 한들 그 증언이 변경될 가능성이 대단히 낮은 증인이죠.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증인 신문 과정에 참여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 펼쳐질 공판 과정에서 예를 들어 홍장원 차장이랄지 아니면 곽종근 전 사령관이랄지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신문했을 경우에 이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는 증인이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역시나 직접 신문에 가담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요. 그런데 지난 기일처럼 윤 전 대통령이 신문한다 한들 그 증언의 변경을 가져오기 어렵다라고 생각한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신문을 하는 그런 선택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농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뒤면은 국민의힘 2차 경선 진출자가 발표가 됩니다. 그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서는 막상 불리하니까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 말라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도 이 정도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대선판에 뛰어든 모습 모렴치의 끝입니다. 안철수 후보님 말씀 자꾸 하시던데요. 급하신가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실은 탄핵을 반대한 분들도 찬성한 분들도 다 마음을 모아서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든든히 하고 미래로 가야 되거든요. 워낙 이제 이당 저당 다니시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당을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예. 좌우를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후보는 정말 우리는 안타깝습니다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 함께 협력해서 이재명 시대를 막아야만 됩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저희가 일부러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지금 관심이 3강 2중 판세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4등이 누가 될 것이냐고 관심인데 3강 2중 판세는 동의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 김문수, 그다음 홍준표, 한동훈의 3강 체제는 뭐 추세가 쭉 그거는 일관되게 나왔기 때문에 예. 모두가 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만 이제 4강에 누가 들어갔냐 이 부분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그 경선 규정이 무당층과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 무당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100%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RDD 방식, 그러니까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해서 전화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응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욕구가 강해야 됩니다. 일반 우리가 그렇죠. 흔히 얘기하는 정치 고관여층들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결과는 결국 최소한 당심 한 70%에 수렴하는 결과를 최종적으로 낳게 된다는 그런 지금 분석이 여론조사에서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뭐 그 개인 후보의 이거 캠페인이라든가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떤 성격 규정을 놓고 봤을 때 나경원 후보가 지금 보면은 이번 선거 캠페인 과정을 통해서 체제 전쟁으로 이번 선거를 대선을 규정했고 예. 또 하나 지난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드럼통 캠페인을 하면서 이제 이른바 이제 이재명 포비아를 적극 이제 부각시키면서 예.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는 그런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 그 얘기 뭐냐면은 4강에 올라가는 분들이 결국 25%씩 나눠 가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40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30을 가져간다. 그러겠죠. 그러면은 예. 저는 나경원 후보는 처음서부터 나는 10을 먹겠다는 그런 캠페인 전략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나경원 후보가 이런 지금 선거 경선 규정, 예. 그다음에 이런 정치 환경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저는 나경원 후보가 4강 막차를 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예. 김영주 의원께서는 어떠세요? 저도 뭐 대체로 최수영 평론가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 예. 사실은 뭐 그동안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조사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예. 큰 틀에서 트렌드상으로.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3강은 그대로 굳어지면서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누가 1, 2, 3위 그 순위는 발표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나머지 두 분 중에서는 그래도 나경원 후보가 조금 더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두 분은 그렇게 예상하지만 실제 결과는 또 나와야 모르겠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도 뭐 거의 혼전 양상을 네. 보였기 때문에 7시라고 하니까 한 2시간여 뒤면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2차 경선을 또 해야 되죠. 거기에 구도 자체가 조금 바뀔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는 결과가 나오면 한동훈 후보가 조금 그래도 해볼만하다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고요. 나경원 후보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김문수 후보의 경선 승리가 거의 확정적이다. 안철수 후보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탄핵 찬성 여론이 상당 부분 반영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가 나경원을 못 이길 지경이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탄핵 찬성 후보는 거의 희망이 없다. 그러면 아마 그냥 김문수 후보가 무난하게 승리해서 올라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통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 뭐 천하람 의원한테 개인 의견을 저희가 먼저 들려드렸어요.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 누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경선 판세는 어떻게 될 것이냐.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천하람 의원과는 전 정반대 생각입니다. 정반대. 왜냐? 지금 천하람 의원은 이제 그 나경원 의원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 그 탄핵 그 이른바 반대하는 게 다 국민의 주류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이게 반대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경선이라는 거는 이제 그 사실상 지금 8강에서 4강, 4강에서 최종 파이널 컷 결승 2인 컷이잖아요. 예.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 이 경선이라는 거는 지지자들의 최대 동원이 관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최종에 갈수록 본선은 이게 관전자들의 최대 동원 참여를 시키는 게 관건이 되거든요. 즉 이기는 후보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이기는 후보를 찾는 경향과 그다음에 이긴다는 건 본선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예. 그러면 탄핵 반대 후보가 주류가 되고 그게 간판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랑 만일 맞상대, 이재명 후보가 지금 유력하니까 예. 맞상대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내란 종식 내자를 꺼내들면 이걸 어떻게 방어할 겁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국민의힘 그 당원들의 전략적 고려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오히려 1대 3의 구도가 되면은 한동훈 후보가 보다 더 선명성 있는 각을 세우면서 유리하게 되는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다만 거기서 이제 김이냐, 그러니까 김문수냐, 홍준표냐는 조금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예. 또 안철수 의원이 올라올 경우에는 저는 이거는 다 탄핵 반대 여론에 대한 어떤 그 일종의 경고. 즉 얘기하면은 우리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전체적으로 경선의 흐름이 그때부터 바뀔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들어왔을 때 저는 오히려 이게 당의 전체적인 약간 쇄신을 바꾸는 그런 측면이 있고 예. 1대 3 구도는 한동훈 후보가 유리해지는 구도. 저는 예. 그 두 가지가 각기 상이한 성격을 갖게 된다고 봅니다. 2대 2가 됐을 때는요. 그러니까 2대 2가 됐을 때는 이게 이제 당이 무조건 반대 탄핵에 대한 어떤 그런 반대로 가면 안 된다. 예. 최소한 본선에서 우리가 이 점을 유의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1대1 구도로 갔을 때는 이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저는 오히려 이게 이제 당의 그 말하자면은 기류를 바꾸는 저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정치는 생물이어가지고 순간 상황 변화 때마다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김영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큰 틀에서는 저도 비슷한데요. 천하람 의원하고 저도 좀 반대입니다. 반대로. 오히려 3대 1이 되면서 이렇게 탄핵 반대 쪽이 나누어지는 현상이고 예. 실제로 한동훈 후보가 만약 그 중에 하나로 올라간다면 소위 유승민, 오세훈 이렇게 그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 대체로 탄핵을 반대했던, 그러니까 찬성했던, 계엄을 반대했던 그런 어떤 그 부분 그리고 본선 경쟁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한쪽은 3분할되지만 한쪽은 대체로 몰표를 받는, 그래서 최소한 2명 안에 예컨대 김문수 대 한동훈 이런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게 개연성이 많고, 또 하나는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그 안철수 후보보다는 포션을 많이 가져서 예. 실질적으로 보면 그 한동훈 후보가 이러나 저러나 이익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은 좀 높아졌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이제 당원들이 생각할 때 한덕수 권한 대행으로 갈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너무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문수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한덕수를 추대하다시피 그런 식의 게임의 룰을 만약 퍼뜨리고 있거든요. 예. 이제 과연 그렇게 가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고민. 만에 하나 한덕수 대행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예. 김문수 후보가 과연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냐.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결국에는 2차 경선을 가더라도 구도는 찬탄 반탄 그 구도가 유지될 거라고 전제를 하시네요, 두 분 다. 그럼 1차는 당심이 한 70% 정도 반영되는 걸 이제 분석이 된다고 하셨는데 2차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대 5잖아요. 민심 50대 이제 당심 50인데 여기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요. 그렇죠. 오히려 조금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겠죠. 강화되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은 여론조사 100%지만 그때는 당원 50이라는 아주 명쾌한 반의 절반의 그렇죠. 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예. 50도 여론조사지만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무당층과 국민의 지지층만 대상으로 하니까 이건 오히려 제가 보기에 1차에서는 70% 수렴한다 그러면 2차는 80% 수렴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죠. 당심이 더 강하게 반영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국민의힘 당원들은 탄핵의 바다를 지난번에 건너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를 선택하는 정도의 어떤 전략적 투표를 고려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예. 이길 수 있는 후보라든가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꺼내들 분명한 내란 종식 이 내자를
반드시 꺾어야 될 후보를 하는 전략적 사고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마지막 파이널 컷에서 결국 이 탄핵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당이 앞으로 나가야 할 지향점에 대한 문제, 이 문제가 가장 큰 아마 전선과 말하자면은 선거 캠페인에서 이제 토론에서 주제를 형성할 겁니다.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저는 마지막에서 저는 이 어떤 분들을 선택하느냐 이 부분이 저는 마지막에서는 어쨌든 국민의힘의 앞으로 정체성과 비전 이 모든 것을 담보해내는 저는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이 앞서 김문수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 중심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서 여기 홍준표 후보도 있으니까 3강 중에 한 명. 김영주 의원께는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등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홍준표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 트렌드가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은. 김문수 후보를 꺾을 수도 있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덕수 대행 이야기가 나오면서 김문수 후보의 트렌드가 좀 떨어지면서 그것을 홍준표 후보가 받아먹는 나경원 후보가 먹지는 못하고 그런 의미에서 나쁜 트렌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제적으로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이 비슷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1강으로 가는 김문수 후보가 주춤거리는 사이에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약진하는 그런 결과가 있다. 그래서 다만 하나 이제 꼬리를 잡는 것은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 너무 지나치게 조금 태도의 문제라든지 혹은 여전히 명태균 게이트 문제가 약간 뒷다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쾌히 어떻게 풀고 넘어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이제 최 평론가 얘기에 조금 제가 다른 견해는 당이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 시점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 당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는 알겠으나 한동훈 후보를 그렇게 말끔히 잊어버리고 선택을 할지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시간이 좀 길면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중간 정도 가는 상태에서 결정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어떤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의 좀 구체적인 행보도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한동훈 후보 얘기가요. 후원금을 모금을 했는데 신기록을 세웠다고 하네요.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아침부터 후원금을 모았는데요. 후원금의 총액이 거의 30억에 저는 이게 다 모이겠나? 하루에 차거나 이런 생각보다는 얼마나 또 요즘에 사는 게 어렵습니까? 놀랄 만큼 많이 후원을 해 주셨어요. 저에게 짐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어제 오전 9시에 모금을 시작을 해서 10시간 55분 만에 금액을 다 채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팬덤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정치권에서 가장 큰데 23시간 걸렸는데 11시간이 안 걸렸다는 겁니다. 모인 금액은 29억이 넘습니다. 김영주 의원, 이렇게 빨리 단시간 내에 많은 금액을 모았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그만큼 조직화가 많이 돼 있다. 팬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질화됐다. 단순히 멀리서 바라보는 뿐만 아니라 조직화가 됐다. 실제로 많은 분들 더군다나 큰 돈이 아니라 평균 한 8만 원 정도가 그렇게 많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는 의미가 있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는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분이고 이미 확정된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는 보험성으로 돈을 말하자면 후원금을 낸 분도 있다면 한동훈 대표는 아직까지 후보가 되지도 않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저런 돈을 소액의 다수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새로운 정치를 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열망이 또 국민들 속에서 있고 상당히 많은 중도층들이 또 당의 핵심적인 당원들이라기보다는 보수를 혁신하라고 하는 그런 한동훈 대표에 대한 요구들이 저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재명 대표보다 빨리 저런 성과를 울리는 그런 결과를 갖고 또 사실은 돈 가는데 이렇게 표도 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이것은 의미 있다. 다른 후보에 비해서 그런 어떤 조직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힘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실제로 정치권의 후원금이라는 게 이런 정치적인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거지만 실제로 선거 유세하고 하려면은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지금 기탁금이
컷당 3억이잖아요. 단계별 1억이잖아요. 1억에서 총합 파이널 가는 분들은 이제 3억을 내야 되는데 사실 그 돈이 적지 않죠. 그리고 캠프를 운영해야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후보당 3억을 내야 돼요. 후보당 3억을 내는데 이게 지금 1차에는 1억이고 예. 8강은 1억, 4강이 2억, 그다음에 최종 파이널은 3억을 그러니까 총 3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쓰는 돈에 지금 한 3억 정도의 기타금이 한 10배가 정도 들어온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캠프도 운영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서 주목하는 거는 한동훈 지금 후보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제가 보기에 보수 정치인 계열 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가장 유력하게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정치는 분명해 보입니다. 보수 진영에서요? 보수 진영에서. 그동안 보수 진영은 사실은 좀 점잖고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지진하되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지지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 후광 효과 그다음에 뚜렷했던 정치적 자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강력한 팬덤이 형성돼 있었지만 예. 그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짧은 시간 내에 이걸 이룩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당대표 경선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어쨌든 이렇게 그 이재명 후보를 넘어서는 신기록을 쓸 수 있었다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가는 곳에 물론 이제 사람이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여기에서 저는 반영된 게 최소한 용기를 잃지 마라 해보라는 어떤 그런 무언의 메시지 시그널들이 전달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일종의 저는 후원금은 기세 싸움의 한 그 측면으로 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한 후보가 기세 싸움은 계속 지금 좀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예. 조금 전에 나온 거 보니까는 이제 2차 경선 진출자 발표가 애초 7시에서 6시 반으로 30분 정도 땡겨진 것 같습니다. 뭐 1시간 좀 넘으면은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현지 지금 한동훈 대표 이 팬덤을 넘어서 근데 문제는 당심 뚫어야 되고요. 당심 뚫고 나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야 돼요. 갈 길이 지금 먼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대선이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진행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시간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유일하게 저렇게 팬덤 뭐 본인들이 해피워크라고 해서 부산에도 그렇고 대구 수승못에도 그렇고 뭐 울산에서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그런 팬덤을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국민의힘 후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하고 대비했을 때 이번에 대통령께서 파면되고 어떤 탄핵되는 데 있어서 자유로운 후보라는 것.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최종적으로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어떤 수익금도 많이 후원금도 올렸다는 이런 뉴스들을 우리 일반 당원들이 들어보면서 결과적으로 생각이 조금씩 한동훈 쪽으로 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 4명 안에서 당원들도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그 고민을 함에 있어서 조금 그나마도 생각을 깊이 해보면 한동훈 후보 쪽으로 끌려가는 표들이 꽤 있을 것이다. 그런 장점으로 보여지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막강한 그런 파워들을 어떻게 이제 무게감으로 맞받아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들은 좀 퀘스천 마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동훈 후보가 홍준표 후보와의 뭐 인신공격, 감정 싸움을 좀 했었죠. 거기에 좀 앙금이 낙였을까요? 뭐 탈당도 언급하고 특활비, 명태균 씨도 언급을 했는데 명태균 씨가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명태균이 여론조사 조작을 참 2번이나 당했는데 참 억울하시겠어요. 명태균 사건을 제가 2번 당했죠. 그렇죠. 네. 뭐 우리 당의 이상한 여론조사로 제가 2번 당했는데요. 사실 뭐 홍 후보님 명태균 사건으로 계속 엮이시니까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 기회에 좀 털어보시려고 그 말씀 꺼내신 거죠. 명태균 씨가 보석으로 나왔죠. 오늘도 홍준표 후보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현금 받은 게 없다. 뭐 9번이나 고소. 이거는 명 씨의 주장입니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얘기하고 있고 뭐 나경원 후보한테도 홍 후보가 좀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어요. 최수영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명태균 씨 변수가 살아 있다고 보세요? 경선에? 저는 사실 이번 변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대로 예측할 수 있는 변수는 변수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미 사실 명태균 리스크는 상수가 된 거고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함께 저는 사실 이제 약간의 이제 페이드 아웃 국면으로 갔다고 봅니다. 이게
물론 일정하게 영향 조금은 끼치겠지만 이게 예. 뭐 대세를 좌우할 정도도 아니고요. 홍준표 시장에 대한 이 부분은 이제 물론 이제 홍 시장과 지금 명태균 그러니까 홍보와 명태균 씨가 워낙 주장이 워낙 상반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아마 당원들이 최소한 사실관계가 나중에 최종 법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저는 이제 그 파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자연스럽게 아마 그래서 이제 홍 후보도 이 부분을 나경원 의원에게 질문을 역으로 던짐으로써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그런 사기꾼하고 엮이는 게 얼마나 억울했겠느냐라는 식으로 본인이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카드로 삼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최근에 한동안은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혔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최근에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은 이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이 조사 리얼미터 조사를 기반으로 한번 보면요. 이재명 대표 월등히 앞서 있는데 나머지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을 산술적으로 합쳐봐도 한참 모자른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까 시간 말씀하셨는데 이 박스권 탈출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박스권 탈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응답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분들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이분들 특히나 이것이 박스권에 스스로 갇혔다고 나는 보는데. 국민의힘 스스로요. 예, 그것은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노코멘트라고 얘기하는 한덕수 대행을 바라보고 당이 있는데 당 안에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전략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어찌 보면은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나중에 모셔오더라도 지금은 당에서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근데 최소한 김문수 후보가 되도록 최소한 당 안의 후보에 포커싱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스스로 지금 박스권에 갇히도록 해놓은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부터는 아예 아무런 활동을 아직까지 코멘트를 안 하고 계시는 권한대행이 1등 하는 조사가 나오고 김문수 후보가 공동 1위 해버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그럼 김문수 후보는 뭡니까? 실컷 만들어 놓으면 덮어줄 사람, 엎어줄 사람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데 김문수 후보보다 아닌 사람들은 영 더 존재 가치가 없는 그렇게 스스로를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과정이 지나가면 그래도 51대 49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성이 그대로 이재명 대표가 60, 70대고 나머지가 30대는 이런 대선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있고요. 또요. 모든 후보들이 반 이재명 대표를 외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국민의힘 후보들은 잘 안 보이고 다른 두 사람만 부각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반 이재명 전략은 어떻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명모닝이잖아요. 눈만 뜨면 이제 이재명을 얘기하니까 옛날에 문모닝이 있었는데 지금은 명모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입장에서는 가장 상대 강력한 후보인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적임자가 나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를 꺼내는 건 일종의 디폴트, 기본값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기본값에 그치고 그다음에 내 걸 꺼내야 되는데 이 기본값이 아예 절대값이 돼버리는 경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 눈에는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반이재명을 넘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찬반 투표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잠재적인 인식을 갖고 보면은 국민의힘은 박스권에 갇힐 수밖에 없고 이재명 후보만 보이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또 여권에 누가 있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덕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착시 현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주요 후보들은 결국 이제 도토리 키재기 7난장이에 밖에 안 되는 지금 그런 구도 안에 갇혀버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러나 저는 저도 김 의원과 좀 비슷한 말씀은 이게 국민의힘 후보가 선정되고 나면 좀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최종 후보가 선정되면 선정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5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나머지 그 선출된 분이 한 3을 가져가고 나머지 한덕수, 이준석 이렇게 범여권 후보들이 2를 가져가는 저는 진영 대 진영으로 보면 결국은 5대 5의 그런 구도가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렇다면은 이렇게 보수와 중도와 그 범보수를 다 아우르는 이른바 이 연대, 그러니까 반명 연대를 넘어선 이른바 큰 빅텐트가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은 거의 연정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정무적으로 쿠킹을 할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이 될 거라고 봐요.
그것도 시간하고 또 관계가 있을 관계가 것 있죠. 같고요. 말씀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이준석 의원도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김영주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이 대선이라는 건 전국 단위 선거인데 지역구 선거에서 했던 방법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기본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선거 전략이 유용하다고 보세요? 저는 뭐 굉장히 그걸 회고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동탄에서 자기네들 스스로도 동탄 모델이에요. 동탄에서 처음에 사실은 뭐 제3당으로 삼위하다가 결과 유리했잖아요. 뒤집었죠. 지금 현재 국면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 국면은 맞죠. 예. 그래서 자기네들이 1등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있든 간에 저걸 보면 지난 총선에서 이준석은 3등 후보였는데 결국 그걸 물리치고 극복해서 1등이 됐더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후보 중에 예컨대 김문수 후보가 됐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안 나왔다 했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 선택은 뭐냐면 과거에 소위 윤 대통령하고 친한 김문수를 찍을 것이냐 미래 권력이 될 수 있는 이준석을 찍을 것이냐의 선택에서 오히려 이준석에게 기회가 오지 않느냐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공약과 공약을 가지고는 얘기해봤자 뭐 사실은 거기서 거기일 거고 차라리 차분하게 대구 경북을 다지면서 그런 기회를 보는 것.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돈 안 쓰는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일관되게 내가 존재한다. 그리고 뭐 사무실도 강남에 내고요. 그리고 이제 역대급 뭐 무슨 새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압도적 새로움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투자하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가장 효율적인 나름대로의 회고적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다음이라는 뭐 기회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저희가 공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대행 얘기를 했었는데 반기문 총장이 조금 많이 중첩돼서 보인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지금은 또 출마 쪽에 가닥을 씌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2의 반기문 돌풍이 재현될 것이냐. 온실 속의 난초라는 건 박지원 의원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냐. 최수영 평론가는 현실 정치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반기문 전 총장과 비교하는 거는 조금 오바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은 이른바 이재명 대표와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정부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본인의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한 정체성도 드러냈고 그다음에 탄핵을 당해서 다시 그게 헌재에서 그게 기각이 되면서 복귀를 하면서 어떤 말하자면은 그 일종의 탄핵 전선의 최전선에 섰던 그러니까 국내 정치라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본인의 입지를 가져왔던 것이 그 공간에 있었다. 그렇죠. 근데 반기문 총장은 전혀 그런 게 없이 유엔 총회라는 거기에 몸담고 국제기구에 몸담고 있다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국내 정치와는 전혀 연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단순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한덕수 대행은 또 그때 다른 거는 지금 시간이 워낙 짧아서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 출마를 많이 결심해서 대선에 나간다. 다음 주라고 우리가 예정을 해도 한 달이 조금 넘은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 총장은 당시에 2달 가까운 거의 시간을 거의 이제 그 이미 다녀왔던 그런 적이 있어서 저는 그러면서 꺾였지만 한 대행은 빠르게 이게 추대의 힘을 가지고 올라타면은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영향력을 할지는 조금 미지수지만 반기문 총장과 단순 비교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뭐 유효한 분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반 총장보다 유리하다는 그렇죠. 해석이시죠. 김영주 의원께서 저는 좀 궁금한 것이 행정 관료하고 현실 정치는 정말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뛰어들었을 때 관료적의 강점이 살릴 수 있는 문제냐?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사실은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윤 대통령하고 함께 갔다라고 하는 부분 오히려 한동훈보다 더 윤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제로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도 일정 정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두 번째는 이 국민의힘 당에서 뭐 홍준표 후보를 비롯해 대부분 하는 말씀이 공정하게 대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분이 선수로 나오겠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다시 공정하게 관리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정치 자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치 자금이요. 그런데 오히려 후보가 되면 차라리 처음부터 당 안에 들어와서 모든 힘을 합쳐서 김문수가 아니라 한덕수로 했으면
당의 모든 자금을 쓸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적으로 만약 당 밖에 있는 분으로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한 후보님을 자금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조직적으로 도와주는데도 한계가 있고. 예. 그러니까 본인이 계산했을 때 그렇게 해서 1등을 한들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의 문제가 또 남습니다. 자기 돈을 그만큼 태워가지고 실제로 지능 게임에 들어오는 것이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평생 관료를 하신 분이 이런 예. 리스크를 지겠느냐라고 하는. 다만 제가 느낄 때 지난번 산불 때의 국민들의 어떤 경북의 그 도민들의 반응,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 한번 나와보지라는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 소임으로 트럼프의 부분들을 해결하겠다는 공명심은 좋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계속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